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갑오개혁의 실시로 조선에 어떤 근대적 제도들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내외적 사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자주 독립화를 위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단체와 또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수행평가에 대해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다음 등교 주간 첫 번째 역사 시간에 수행평가를 볼 거고 시험 시간은 40분을 줄 예정입니다. 한 차시 안에 이 수행평가를 다 보는 겁니다. 반드시 검은 볼펜으로 작성해야 하며 샤프나 연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정할 땐 두 줄을 긋거나 화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조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할게요. 조건이 되게 세분화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건은 모두 하나의 시험입니다. 조건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이 조건을 하나의 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행평가를 봤던 것처럼 단지 채점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거기 때문에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몇 글자 이상 써야 한다. 이러한 채점 기준이 없는 겁니다. 다음 주 첫 번째 역사 시간에 수행평가를 볼 거기 때문에 검은 볼펜과 화이트를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항 전후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개항을 하기 전후의 그 시대, 전반적인 시대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1860년대에서 80년대를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통상 개화론자들과 위정척사 세력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수행평가 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와서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먼저 이 자주 독립화를 추구했던 독립협회란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선 고종의 악왕 타천 이후 조선의 상황을 보면 국왕이 국내에 없던 시기다 보니 더욱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던 그런 시기예요. 외세의 침탈 대상이 되었겠죠, 우리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권들이 빼앗겼는지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의 어떤 권리들, 어떤 이권들을 빼앗아 갔는지 한번 참고만 해볼게요. 미국은 철도 부설권, 금광 채굴권, 전차 부설권 같은 거, 러시아는 광산 채굴권, 삼림 체벌권, 또 일본은 철도 부설권, 금광 채굴권, 영국은 금광 채굴권, 프랑스도 철도 부설권, 독일도 금광 채굴권, 이러한 우리나라 이권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을 예시로 들어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이 시기에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선 상황을 외국에서 지켜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서재필이란 사람입니다. 이 서재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 이후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이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서재필이 이제 외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선이 이렇게 외세의 침탈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이전에 2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박용효의 주선으로 서재필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1896년 4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 영문판 2개의 버전으로 발행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행됩니다.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주의식과 그리고 민권,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 7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자주 독립과 내정개혁을 표방하게 되지요. 자, 독립협회에서 자주 독립과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청과의 종속관계를 완전히 끝내고자 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없애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담은 우리의 어떤 건축물을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문과 독립관이 있어요. 이 독립문은 기존에 있던 영은문이라는 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새로 지었습니다. 영은문이라는 것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에요. 이 문을 없애고 이 문을 허물고 새롭게 독립문을 재건한 거죠. 그 다음에 독립관이라는 건물은 기존에 있던 모화관이라는 건물의 명칭을 독립관으로 바꾼 것이에요. 이 모화관 또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건물입니다. 이렇게 청과의 종속관계를 이제 공공연하게 끝내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내포하게 된 겁니다. 자, 또한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해 여러 대중집회를 통해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 강연회, 토론회와 같은 이런 민중 참여의 여러 정치활동을 벌이게 되는 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치활동이 어떤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만민공동회는 1898년 4월부터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남녀차별, 신분차별과 같이 오랜 어떤 봉건적인 학습 철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여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비판합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냐? 바로 러시아 이권 침탈을 엄청나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민공동회에서 민중들의 노력 결과 러시아의 이권 침탈과 경제적인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관료와 민중이 함께 참여한 관민공동회라는 것도 열리게 돼요. 여기에서는 개혁안인 헌의 6조라는 어떤 개혁안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의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의회 설립 주장, 즉 정치를 할 의원들, 관리들을 백성의 투표를 뽑아서 그 의원들로 구성한 의회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진행하자. 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게 돼요. 굉장히 민주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중이 참여했다는 것부터 해서 자,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민주적인 주장은 기존에 있던 정부 그리고 보수 세력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보수적 관료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중 일부 보수 대신들이 독립협회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함했냐? 독립협회가 지금 있는 고종황제를 내쫓고 공화국을 세우려 한다라고 모함을 하게 돼요. 공화국은 들어봤을 거예요. 말 그대로 국민 주권 국가, 민주주의의 어떤 완전한 민주주의를 표방한 그런 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란의 일종인 거예요.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하는 그런 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도 이걸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고 결국 고종이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이 한국협회는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 세력이 보부상을 동원하여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보부상 단체인데 보수 세력들과 큰 연관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립협회의 설립 배경과 그들이 했던 활동 그리고 해산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주장한 헌의 6조를 통해 이들은 또 어떤 체제를 추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헌의 6조의 6가지 조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습지 11페이지에 있지요. 네, 학습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학습지 11페이지에 있는 헌의 6조를 보고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답을 달아보도록 하세요. 먼저 여기서 이들이 설립하고자 했던 정치기구가 무엇인지, 새롭게 등장한 어떤 기구가 있을 겁니다. 일단 보면은 네, 그 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구가 어떤 기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과 5번 조항에서 알 수 있는 독립협회가 추구한 국가정치체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1분 30초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읽고 답을 달아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고 찾아보았나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기구를 찾아보면 되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번에도 전체적인 흐름은 아마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독립협회가 헌의 6조를 올려서 설립하고자 했던 정치기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다 보면 새롭게 등장한 기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뭔가 정치를 하는데 중심이 되는 기구처럼 보이는 기구가 있을 거예요. 혹시 찾아보았나요? 네, 바로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중추원은 말 그대로 의회,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어떤 정치, 의회를 의미하고 이 정치, 의회, 이 중추원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자는 어떤 민주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와 조금 더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번 문제도. 2번과 5번 조항에서 알 수 있는 독립협회가 추구한 국가 정치 체제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2번과 5번을 읽어볼게요. 2번은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외교에 관련된 것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중요한 관리들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리나 이런 의원들 그 중에서 조금 의장격의 의원들이 같이 서명하여 시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권이 의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볼게요. 측임관이라는 어떤 고급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를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왕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말고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그것도 중요한 고위 관리 임명도 지금 임명도 정부와 합의를 해서
함께 결정하자는 거죠. 왕이 독단적으로, 군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국가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걸 볼 수 있나요? 국가 정치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정부,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각제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부 관리들이 정치를 주도적으로 중요한 외교권, 그 인사권 이런 것들에 지금 정부한테 있는 게 보이죠. 이 정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또 합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인 어떤 의원 내각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각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 영상을 링크를 받아서 확인을 하거나 직접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헌의 6조를 통해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사회상, 정치상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독립협회가 민중들 사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안 고종도 국가를 일으키고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바로 새로운 황제의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수립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또다시 그 배경은 아관 파천에서 시작됩니다. 아관 파천 이후 당연히 지금 한나라의 대표가, 한나라의 왕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고종의 황궁을 다시 조선으로 다시 그 경복궁으로 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조선 내에는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그 세력권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의 어떤 다양한 요구를 통해서 아관파천 1년 만에 원래 있던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종이 환궁을 하니까 이제 국내에서 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주 독립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집니다. 독립협회도 이러한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렇죠? 또한 독립협회에서는 여기와 더불어서 군주권을 제한하는 어떤 민주적인 요구를 주장하게 돼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죠. 당연히 국왕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종도 군주의 위상을 공고히 확실히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군주의 위상과 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만큼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진행하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하면서 새로운 황제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제정을 하고 이러한 황제국 위상에 걸맞게 을미사변으로 죽은 아내를 명성 황후로, 기존의 명성 왕후였죠. 황후로, 그리고 세자를 황태자로 승격하게 됩니다. 자, 또한 고종은 이렇게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근대화를 위한 여러 개혁을 실시하게 돼요. 일명 고종의 광무연간에 실시된 광무개혁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광무개혁에서 고종이 주장했던 기본 지침이 바로 구본신참입니다. 말 그대로 구본, 옛것을 본받아서 신참,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참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나 옛것을 아예 버리거나 막 바꾸진 않겠다는 거죠. 그것을 기본,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기본 지침을 통해 여러 개혁을 추구해 나갑니다. 어떤 개혁 정책을 추진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대한국 국제라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이런 법을 선포함으로써 황제의 권한을 공고히 명시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대한국 국제의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군사력도 강화하게 됩니다. 서울에 한성에는 시위대를, 그리고 지방에는 진위대라는 군대를 설치해서 수도와 지방의 치안을 강화하게 되고 또 국방력 자체를 강화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토지 개혁이 실시됩니다. 백성들이 주장을 했었고 또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이제 싹 토지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지계라는 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지계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나 문건을 의미해요. 이전 조선사회에서는 토지 소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어떤 지주의 횡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경작과 관련돼서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이런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또 입게 된 거죠. 그래서 토지 하나에 한 명의 지주를 확정하고 그런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게 될 수 있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또한 상공업 쪽에서도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각종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요. 기술학교나 상공학교 등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학생도 파견을 하고 또 이전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교육 입국 조서에 입각해서 이 광무 개혁 시기에 한성중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설립됩니다. 이 한성중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학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광무 개혁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이 개혁의 의의와 한계도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고종의 주도하에 우리나라 자주적으로 이 개혁을 추진했었고 상공업과 교육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 했다는 그런 시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아무래도 정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중심으로 지금 고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일부 집권층에 의해서 모든 봉건제도의 모순을 개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무개혁 자체가 황제권을 공고히 하고 기존의 그런 전제군주 체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거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존재했던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몰려오는 열강의 간섭을 물리치지는 못했다는 아쉬운 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대한제국 설립과 광무개혁기 이후에 이 시기부터 해서 대한제국에서는 수많은 근대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향을 끼쳐서 대한제국의 모습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서양의 것들이 막 들어와서 조선에도 대한제국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경복궁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불을 밝히고 전선 혹은 전화 같은 것들이 사용되면서 통신이 시작됩니다. 통신이 가능해져요. 또한 한성에 전차가 이렇게 운행해요. 이제 전차를 통해 이동이 좀 더 편리하게 되겠죠. 이 전차를 구경하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도 건설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잇따라 건설됩니다. 또한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서양식 옷차림, 이제 양복, 일명 양복이 유행하게 돼요. 특히 여성들에게서 새로운 복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서양식 건축물이 많이 몇 개 건립이 돼요. 대표적인 이 시기 서양식 건축물이라 하면 명동성당이나 아니면 덕수궁 안에 있는 이 석조전이란 건물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독립문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게 돼요. 신문학, 신소설 이렇게 새로운 경향의 문학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그림, 회화 부분에서도 서양식 유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인 최초의 신여성 이렇게 보기도 하는 나혜석 화가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 자, 이렇게 문화예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명 신여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가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 황제가 선포한 대한국 국제를 통해 고종은 또 어떤 국가를 추구했는지 살펴보고 수업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지 11페이지에 대한국 국제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여기에 명시된 황제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황제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1분 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찾아보았나요? 시간이 조금 짧았을 수도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많은 권력을 황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그 명시화를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찾은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1조부터 하나씩 볼게요. 제1조에서는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라고 합니다. 자주 독립국의 위상을 먼저 확실히 하고 가네요. 그다음 제2조에는 대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라고 시작부터 전제정치임을 못 박습니다. 전제정치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국가의 지배자, 그러니까 군주가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활용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황제에게 부여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5조에서는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 6회군을 통솔한다. 국내에 있는 군 통수권을 일단 가지고 있네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 통수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 집행과 관련된 여러 부분까지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을 만드는 권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권 분립되어 있죠. 법률을 만드는 그렇죠. 입법권도 황제가 가지고 있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권도 황제에게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제9조도 한번 볼게요. 대한국 대항제는 가조약 체결 국가에서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사신 파견 및 조약 체결과 관련된 어떤 권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권도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국가의 권한들이 다 황제에게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냥 방금 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군대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과 같은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정치 체제임을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모든 권력을 황제가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한국 국제까지 보면서 고종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을 하고 또 자주 독립국의 위상을 확실히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의 여러 노력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권리를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국권 강탈 과정과 또 그 속에서 발생한 외교 문제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다음 등교주 첫째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행평가 봅니다. 수행평가 준비 잘 해서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